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계속된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어리석은 남편을 팩트로 무너뜨린 50대 여성입니다. 제 남편은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가부장적이고 자기 삶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가부장적인지 결혼식을 올리기 전날 저를 친정에 내려주면서 이제 다시는 못 올 테니까 마음껏 누리다 내일 봐 라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엔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남편은 제가 친정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그것도 저 혼자 친정에 갈 수 있었어요. 남편은 시간이 있어도 친정에 같이 가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3시간 거리에 있지만 저는 내심 서운했네요. 그런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저는 막내 아들이 20살이 되던 해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저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토록 오기 싫어했던 처가댁에 남편이 버선발로 뛰어온 거예요. 저는 감동할 뻔했죠.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슬픔에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서 남편이 유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사위사위 지칭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팩트로 다진 마늘처럼 총총 다져놓았어요. 궁금하시죠? 지금 시작할게요. 저는 2 아이를 키우면서 제 결혼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은 몰랐죠. 저와 남편은 막내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한 그 해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무려 23년이에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유지한 기간이 23년이나 되었죠. 사실은 정말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건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혼을 간절하게 원했어요. 하지만 이혼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혼을 하려고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고 이혼 합의서를 홀로 작성할 때마다 제 아이들이 눈에 밟혔어요. 남편이 나쁜 마음만 먹지 않는다면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는 게 당연했지만 아이들을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더구나 학창시절에는 그런 게 크게 상처가 되잖아요.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할 때도 그럴 것이고 졸업식이나 입학식 같이 부모가 동시에 참석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을 거잖아요. 저는 우리 부부의 선택이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지 않길 바랐어요. 저희 부부의 이혼으로 아이들의 세상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어떤 부부 관계이며 엄마가 아빠와 왜 헤어지고 싶어 하는지, 그러면서도 절대 부모 자식 관계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꽤 오래 걸렸어요. 중간중간 몇 번 은근슬쩍 아이들에게 이혼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막내 아들까지 성인이 된 이후에 이번엔 직접적으로 이혼에 대해 꺼냈어요. 얘들아, 엄마랑 아빠가 헤어지게 되면 어떨 것 같아? 많이 슬프고 괴로울 것 같아? 제가 물으니 아이들이 둘이서 눈을 마주치고 웃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왜 웃냐고 물었죠. 아니, 이제 아빠도 완전히 집에 오질 않고 와도 저녁만 먹고 속옷이랑 옷만 챙겨서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누나랑 저랑 언제 엄마랑 아빠가 이혼할지 내기했거든요. 누나가 이겼네요. 아, 내 5만원. 아싸, 당장 입금해라. 뭐? 내기를 했다고? 아니, 너희들 분명히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었어? 저희요? 아, 어릴 땐 그랬죠. 그러고 보니 엄마는 몇 번 이혼에 대해 우리한테 물어봤었네요. 그때 거부 반응을 보인 건 엄마랑 아빠의 삶보다 우리 삶이 먼저여서 그랬어요.
그치, 누나? 그쵸. 아무래도 초중고 다닐 땐 그게 약점이고 좀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엄마랑 아빠가 따로 지내는 게 좋다면 이혼이든 결혼이든 할 수 있죠. 슬프고 괴롭진 않아? 슬프고 괴로울 때가 있겠죠.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엄마나 아빠의 행복을 막을 순 없어요. 엄마, 저희 키우느라 몇 번이고 참고 계신 거죠?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하고요. 이제 엄마 인생 살아요. 저희도 이제 손 안 벌릴게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해. 그래도 아직 대학교 졸업은 안 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그 부분은 아빠랑도 이야기할 테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지지에 힘입어 남편에게 용기를 내 말했죠. 그런데 복병이 따로 있었어요. 당연히 이혼에 응할 줄 알았던 남편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죠. 이혼? 무슨 이혼이야. 나 같은 남편이 어딨다고. 집에 자주 안 들어가지. 그러니 손도 안 가지. 게다가 돈도 잘 벌어. 뭐가 불만인데? 오히려 남편을 설득시키는 일이 더욱 어려워서 저희 부부는 결국 이혼 소송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의 이혼 소송에 주변인들 모두가 놀랐죠. 주아씨, 정말 남편이랑 이혼하는 거 맞아? 아니, 저번에 주아씨는 안 오고 민준씨만 혼자 나왔잖아. 내가 민준씨한테 주아씨 어디 아프냐고 했더니 머리가 아픈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두통이 심하냐고 내가 호들갑을 떠니까 이혼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너무 놀라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니까? 정말이야? 둘이 이혼하는 거야? 아, 네, 그렇게 됐어요. 아니, 왜? 둘이 유명한 대학교 캠퍼스 커플에 5년 장기 연애하고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모임 나와서 둘이 신혼부부처럼 잘 지냈잖아. 그런데 왜? 혹시 민준 씨한테 무슨 문제 있었어? 문제 없어요. 그냥 오래전부터 잘 안 맞았고 이제서 그렇게 결정한 것 뿐이에요. 에이, 오래전부터 잘 안 맞긴 자기들 같은 인꼬부부가 어딨다고. 나 아직까지 놀라서 심장이 벌렁거린다니까? 정말 이혼하는 거야? 다들 못 믿는다니까? 나 무슨 꿈꾸는 것 같아. 하긴 그럴만도 해요. 저는 정말 성실하게 남편을 따라 모임을 나갔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같이 가는 모임만 서너 개. 아, 이번에 제가 남편을 따라 골프를 배우면서 하나 더 늘었으니 대여섯 개 되겠네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혼을 결심한 남편을 왜 이렇게 부지런히 따라다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굉장히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치밀한 사람이죠. 이혼을 할 때 그 어떤 실수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실수란 공격당할 여지를 말해요. 저는 남편에게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기 싫은 자리도 함께 가서 좋은 부인인 체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서 남편은 제 귀책 사유를 전혀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사연은 누구도 몰랐어요. 저는 굳이 가볍게 입을 열지 않았고 남편은 자기가 불리하니 말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저를 욕하더라고요. 아니, 어제는 민준 씨가 신랄하게 자기를 까더라. 뭐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느니, 사람이 너무 극단적이라느니, 분명 자기 결정에 발등 찍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주를 하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억측을 하는 거야. 억측이요? 자기가 바람을 피웠대.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서범 씨인가? 누가 그렇게 말했거든? 주아 씨 남자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민준 씨가 방방 뛰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뭐 하나 모자란 것 없는 남편을 두고 바람핀 여자뿐 아니라 살 비비고 살아온 정도 모르는 냉정한 여자, 치졸한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우스웠어요. 그건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법원에서 증명한 것처럼 이혼의 귀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전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많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나 낮았는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저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야기해볼까 해요. 저희 남편이 건축업에 종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이들이 말한 대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대체로 소파나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과 연애를 5년가량 했지만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남편의 이런 성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한지 몰랐어요. 게다가 남편은 사회적으로 무척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남편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처음엔 싸웠어요. 그리고 지쳐서 아이를 낳으면 다르겠지 생각했죠. 흔히 아이를 낳으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은 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3살 터울로 둘째가 생겼을 때도 전과 다르지 않았죠. 그때나 저때나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저를 불렀어요. 주아야, 나 물 좀. 주아야, 나 배고파. 주아야, 나 국수가 좀 먹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아이를 보고 있을 때도 저를 하인처럼 부려먹었어요. 집에서 지 손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막 따지면 남편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난 밖에서 돈 벌잖아. 땡볕에서 혹은 콧물도 얼어붙는 추위에서 내가 너 먹여 살린다고 돈 벌잖아. 그런데 이것도 못해줘? 정말 똑같은 레파토리에 저는 질색을 했죠. 그리고 기가 막혔어요. 밖에서 돈 벌어온다 이러는데 사실 저도 돈 벌고 있었어요. 제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거든요. 같이 졸업한 친구와 작게 피아노 학원을 열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엄연한 원장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결혼 생활 23년 동안 고작 매달 60만 원을 줬어요. 그 60만 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르지 않았죠. 애들 학비가 올라도 애들 책값이 올라도 동결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저도 번다고 하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당신 자꾸 돈 번다 하면서 나도 부려먹는데 뭘 부려먹어. 나도 돈 벌어. 나도 피아노 학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못지않게 번다고. 너는 더우면 시원하고 추우면 따뜻한 데서 일하는 거잖아. 그거랑 더우면 덥고 추우면 더 추운 곳에서 일하는 나랑 같아? 손가락만 뚱땅거리면서 돈 버는 주제에 무슨. 빨리 국수나 말아와. 국수 타령이나 하지 말고 제발 육아를 돕든 살림을 돕든 해.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언제까지 나 혼자 독박육아 독박살림해야 해? 일이 바쁜 걸 어떻게 하라고. 집에 들어오면 새벽인데 피곤하게 꼬박꼬박 집에 들어올 필요 있어? 그래도 다른 남편 다른 아빠들은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 그리고 이번 달에 얼마나 벌었어? 그걸 네가 왜 궁금해해? 부부 사이에 이런 것도 공유를 못해? 너만 말하기 억울하면 나도 말해줄게. 그러니까 너도 말해봐. 이게 서방님한테 너너거리네. 어디서 배운 싸가지야? 우리 동갑이거든? 그래도 결혼을 하면 서방님 해야지. 내가 이래서 연하를 만나려고 했는데 연하가 얼마나 좋냐? 오라버니 하면서 비위도 맞추고. 괜히 동갑을 만나서. 네가 만나달라고 쫓아다녔잖아. 그래, 후회한다고. 내가 그걸 죽어라 후회해. 그래서 말 안 할 거야? 이번 달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생활비 줄 정도는 되니까 국수 말러 가세요. 생활비 고작 60만 원 주면서 생색을 엄청 낸다? 고작 60만 원 좋아하네. 고작 60만 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손가락 뚱땅대면서 잘 버나 보다. 그럼 다음 달부터 고작 60만 원도 안 보내도 되지? 제가 왜 육아를 하면서 제 결혼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게다가 남편은 처음에
제가 남편이 자기 삶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이 가입한 동호회가 많은 만큼 취미도 무척 많죠.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해온 취미가 일단 바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골프, 배드민턴, 캠핑, 야구 직관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모임에 가는 걸 통안부하거나 혹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임에서 술을 한잔할 때는 꼭 외박을 했어요. 왜 외박을 하냐고 물어보면 대리비 아깝잖아 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했죠. 저는 남편이 가는 모임들에 여자가 있고 그 여자들도 술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지만 외도나 불륜으로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들키지 않길 바랐는데 남편이 제가 모르는 여자랑 채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랑 연락해? 아, 바이크 동호회 신입.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엄청 비싼 바이크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나도 이번 기회에 그 여자가 당신이랑 왜 연락을 하는데 뭐 내가 베테랑이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나 보지. 그럼 줘봐. 한번 보게. 아이 참 왜 이러실까. 내가 여자한테 딴 마음 품은 적 있어? 당신이랑 같이 가는 동호회에서도 당신밖에 안 본다고 사람들이 난린대. 내가 모임 가서 당신 앞에서 여자랑 대화한 적 있냐고. 없지. 그런데 바이크 모임엔 내가 없잖아. 왜 이래. 어울리지도 않게 무슨 질투야. 웃기지도 않아. 나 이렇게 간섭하고 그러는 거 딱 싫어해. 알잖아. 안 하던 사람이 왜 이래. 남편은 끝내 휴대폰을 숨기고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걸고 넘어지지 않아서 입도 뻥긋하지 않은 거지만 떳떳하지 않은 건 확실해요. 근거는 없지만 제 촉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지금 당장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어요. 물론 아이들 때문에 그 시기에 이혼을 한 거기도 한데요. 제가 그 시기에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아요. 근종이 좋지 않은 위치에 있어서 아이의 자궁을 적출한 건데요. 그 사실을 굳이 남편에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딸이 말한 모양이에요. 병원에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 수술한다며? 그렇게 됐네. 그런데 굳이 현장도 바쁜데 올 필요 없어. 보호자도 아들이면 충분하고. 아, 그럼 뭐 간단한 수술인 거네. 아니, 나는 또 엄청 힘든 수술인 줄 알았지. 그날 하필 일이 있어서 집에 못 올라갈 것 같거든. 깨기도 어려운 약속이라서. 그럼 나 맘 편히 있어도 되는 거지? 저는 아닌 척했지만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퇴원할 때까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퇴원을 하고 나서도 괜찮냐는 연락 한 번 없었고 집에 왔을 때는 다른 때와 다름없이 저를 부려먹었죠. 다른 때는 정말 잘 참았어요. 저 23년을 견뎠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오죽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쓴 이혼 합의서를 남편에게 건네며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받아들이지 못해 이혼 소송까지 갔고요. 하지만 이혼을 했다고 해서 사람 인연이 가위로 자르듯 딱 하고 끊기지 않잖아요. 저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당시보다 더 자주 이젠 제 집이 된 집을 오고 갔어요. 이혼을 한 뒤에 제가 남편의 물건을 상자에 넣어서 현관 앞에 뒀거든요. 그걸 가져가라고 하는데 며칠을 안 가져가더니 뻔뻔하게 현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되지 뭘 문까지 두드려? 아주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정말 남남처럼 지내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혼했지. 그럼 뭐하러 성가시게 이혼까지 해? 얼른 밖에 있는 짐 가지고 나가. 앞으로 더는 오지 말고.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집에 놔야지. 아빠 없는 애들 만들게? 애들 다 컸어. 다 커서 대학도 갔고. 이젠 주말에만 집에 오니까 그때 와서 보든지 해. 밖에서. 집엔 들어오지 말고. 여긴 엄연한 내 재산이고 내 집이야. 이런 말 하려고 아득바득 집까지 가져갔어? 솔직히 이 집 구할 때 내 돈이 더 들어갔지. 네 돈 얼마나 들어갔냐? 판사도 참 웃겨.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별 쓸데없는 거 가지고 물어주고.
내가 지금도 그 생각하면 억울한데 애들 때문에 참는 거야. 그래, 그래도 판결이 그렇게 났으니까 이 집은 내 재산이고 당신이 앞으로 올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나가. 아, 너무 늦었어. 지금 출발하면 새벽에 도착해. 그래서 지금 자고 가겠다고? 어쩔 수 없잖아. 퇴근하자마자 출발해서 지금 삭신이 쑤셔. 그래도 이혼했으니까 같은 침대에서 자자고는 안 할게. 난 우리 아들 방에서 자야겠다. 당신 정말 미쳤어? 우리 이혼한 사이야. 이혼 도장 아직 마르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생각해봐.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 만나겠어? 우리 아직 숙려기간 아닌가? 재판에서 이혼했는데 무슨 숙려기간이야. 그런 거 없으니까 나가라고. 너는 진짜 내가 20년을 넘게 데리고 살았지만 어떻게 된 게 인정이 없어. 저번에도 말이야. 우리 친구 지훈이 걔 사업 좀 도와주게 걔네 회사 주식 좀 사자니까 또 우발대발하면서 안 된다 그러고. 그런데 봐봐. 걔네 회사 지금 얼마나 잘 됐어? 그래서 대기업이라도 됐대? 아니잖아. 그래봤자 중소기업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돈을 투자해? 심지어 그게 한두 푼이었어? 500만 원이었다고 500만 원. 그리고 어차피 당신은 내 말 안 듣고 투자했잖아. 당신도 투자했으면 더 벌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뭘 쉽게 투자해. 친구잖아. 내 친구기만 해? 당신 친구이기도 하잖아. 참 정이 없어 사람이. 나중에 봐라 당신. 진짜 후회한다. 주변에 나밖에 없을 거야. 한번 봐봐. 당신도 없어도 돼. 아무도 없어도 되니까 빨리 나가. 왜 자꾸 민기적거려? 하지만 제 말에도 남편은 집을 나가지 않았고 그 주 주말 내내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저를 쫓아다니며 귀찮게 했어요. 그래서 주말 내내 밖에 할 일 없이 있었네요. 그리고 월요일 돼서 일어나 보니 출근을 하면서 남편이 내놓은 짐을 모두 가지고 갔더라고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의 번호도 지우고 메신저도 차단하고 현관 비밀번호도 다시 바꿨어요. 한동안 잠잠했어요. 그런데 형님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처음엔 전화를 안 받으려다가 제가 시댁과 사이가 좋았거든요. 시어머니, 형님, 아주버님, 동서, 서방님까지 어울려 잘 지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이혼할 때 미리 연락을 못 들었어요. 상황을 설명드리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때의 미안함과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 형님, 잘 지내셨죠? 동서,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내가 전화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런데 내가 서방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아유, 전화야 할 수 있죠.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아니, 서방님이 이번에 아버님 제사에 동서가 온다고 하길래 확인차 물어보려고.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전 시아버지의 제사에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이좋게 잘 지내던 시댁 식구들과 제대로 작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정말 저희 잘 지냈거든요. 매년 서로 생일을 챙기는 건 기본이고 가까이 사니까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요. 매달 돈을 모아 상반기, 하반기 여행도 가고 작년에는 베트남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똘똘 뭉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어머니 덕분이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최고였어요. 다시 결혼해도 그런 시어머니는 못 만나겠다 싶을 정도로요. 저희 남편이 삼형제라 며느리만 3명인데 시어머니는 저희들을 매번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부엌에 부른 적이 없고요. 저희 앞에서 우리 아들 하지도 않으시고요. 챙기는 순서가 늘 며느리 손자랑 손녀 그리고 아들이었어요. 어머님은 늘 저희부터 챙겨주시네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대놓고 아들 한다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아들만 3 낳으셔서는 저희 보고 귀한 아들 데려갔으니 잘 보살피란 소리도 안 하시고. 그렇지 동서. 저희가 시어머니를 참 잘 만났다니까요. 내가 아들 3 낳고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냐? 며느리한테 잘해라 그 말부터 했어. 아직 애들이 어려서 말도 제대로 못할 때부터 말이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또 그렇게 말했지. 며느리한테 잘하는 게 아들을 위한 거라고. 알다시피 너희 시아버지도 형제가 많잖냐?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는 거다. 내가 너희한테 잘하면 너희는 내 아들한테 더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물론 너희들이 예뻐서 그러는 것도 맞지. 고맙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아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한 다음 해에 시아버지 제사에도 갔고 시어머니 팔순 잔치 때도 갔어요. 물론 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시아버지 제사 때나 시어머니 팔순 잔치 때 남편이 늘 저희 집 앞으로 데리러 왔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남편이 제가 차에 타자마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면 너무 이혼한 거 티내지 마. 가뜩이나 우리 엄마 나 이혼한 거 안쓰러워 하시는데 굳이 티낼 필요 없잖아. 그리고 좀 웃고 나하기 싫었던 거 티내지 말라고. 아니 근데 옷이 그게 뭐야? 다른 옷은 없었어?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할 거면 차 세워. 택시 타고 알아서 갈 테니까. 내가 한 말 잊었어? 지금 우리가 따로 들어가면 얼마나 티내는 거야. 이혼한 거 티내지 말자고. 가족들 다 불편해한다니까? 이혼한 게 사실인데 뭘 불편해해. 그러게 내가 시댁 행사에 간다고 왜 말을 해. 애초에 안 간다고 했어야지. 그럼 피차 서로 불편한 거 없잖아. 와, 너 진짜 인정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이혼했지만 당신이 우리 식구랑 좀 가깝게 지냈어? 당신 진짜 속내가 이거야? 우리 식구들이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당신 정말 나쁘다. 못됐어. 어쩜 사람이 이래? 우리 이혼했어. 이혼이 무슨 뜻인지 몰라? 혼인관계를 끝낸다는 거야. 시댁이 뭔데? 혼인하면서 생긴 가족이잖아. 그럼 이혼과 동시에 그 사람들과는 이별이지. 저는 남편 앞에서는 시댁 식구들에게 완전히 정을 떼버린 것처럼 말했어요. 이게 다 정신 못 차리는 남편에게 현실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었죠. 사실 속내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좋은 가족관계를 놓아야 하는 게 아쉽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해에 대학교에 입학한 조카들에게 거하게 용돈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 형님도 동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고맙다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동서, 너무 고마워. 우리까지 신경 안 써줘도 되는데. 잘 지내지? 그때 어머님 팔순 잔치 때 보고 못 봤네. 아니에요. 저는 잘 지내죠. 그런데 형님, 애들 아빠한테는 제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아우, 당연하지. 그런데 무슨 일 있어? 저희가 이혼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직 못 받아들인 것 같아서요. 괜히 오해할까봐. 부탁드려요. 그래, 알겠어. 다들 사정이 있는 거니까. 우리도 이제 얼굴 보기 힘들겠다. 아쉬워서 어떡해? 그래도 잘 지내야 해. 밥 잘 먹고. 알겠지? 그리고 동서도 저를 위로해줬죠. 저는 마지막까지 저를 챙겨주는 형님과 동서에게 고마웠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모든 연락을 차단한 남편은 아이들을 통해서 제게 필요도 없는 안부를 전했고 가끔 찾아왔어요. 어울리지도 않게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 찾아온 거라 저는 내치지는 못했어요. 물론 집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그러던 중에 저희 친정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저희 친정 아빠는 하우스 농사를 하시는데 그해 유독 더워서 더위 때문에 일꾼 건강을 걱정하시더니 본인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건강관리에 유의하던 분이라 모두 의아해했죠. 게다가 상황이 좀 심각했어요. 아빠의 병세가 회복이 안 됐죠. 아빠가 계속 입원을 하는 바람에 일손이 부족했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계속 병원을 가야 해서 자리를 비워야 했으니까요. 아빠와 같이 하우스 농사를 하는 남동생 가지고는 부족했죠. 그래서 남동생이 저에게 SOS를 치더라고요. 누나,
어떻게 좀 안 될까? 내가 봤을 땐 아버지 회복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지금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야. 이러다가는 올해 농사도 다 망칠 거야. 그래서 저는 피아노 학원을 접고 집도 팔아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내려간 주에 아빠가 퇴원을 하셨는데 반신마비, 편마비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드셨죠. 저는 엄마와 번갈아 가며 아빠를 케어하고 하우스 농사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죠. 예상하셨겠지만 남편이었어요. 당신 어디야? 대뜸 모르는 번호로 전화해서는 무슨 일이야? 어디냐고. 애들도 입마금하고 대체 뭐 하는 거야? 학원도 닫았더만. 뭐야? 뭔데? 걱정하는 거야, 취조하는 거야. 고향으로 내려왔어. 그런데 그게 뭐? 당신이랑 상관 있어? 상관 없다고 생각해? 애들은 어쩌고 그 시골로 이사를 가. 아무리 다 컸다고 하지만 엄마 손길이 필요한 때야. 아들은 곧 군대 가는데. 당신이 지금 거기 있으면 어떡해? 당장 돌아와. 설마 집까지 판 거 아니지? 집까지 팔았지. 팔고 내려오지. 뭐 어떻게 해야 하는데? 당신이라도 줘야 해? 그러길 바랐던 거야? 아, 안 그래도 당신한테 한번 전화하려고 했어. 이제 나보다 애들이랑 더 가까우니까 애들 잘 챙겨줘. 특히 애들 먹는 거. 가뜩이나 혼자 살아서 간단하게 먹으니까 만나면 좋은 거 사주고. 뭐 어머님한테 데려가도 되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결정해. 아무튼 나는 자주 못 가니까 당신이 잘 챙겨줘. 정말 간 거야? 이제 안 올라오려고? 집은 정말 판 거야? 팔았다니까 부동산 가서 확인하든지. 왜 간 건데? 당신 여기 좋아했잖아. 그 집도 당신이 결정한 집이잖아.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돼.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한 거야? 저는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빠가 아파 뇌출혈로 쓰러지셨어. 지금 편마비 상태라 거동도 힘들고 하우스 일손도 부족하고 아빠 간호도 해드려야 해서 내려왔어. 아, 장인어른이? 그래서 내려온 거야. 이제 됐지? 저는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알면서 뭘 기대했던 걸까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도 저에게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집 정말 판 거면 반은 나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내가 더 많이 투자해서 산 집인데 팔았으면 못해도 반은 줘야지. 어차피 지금 장인어른 댁에서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당장 그 돈 쓸 일도 없고. 당신은 그 말이 다야? 당신 장인어른이 아프다니까. 언제는 이혼했으니 남이라며. 이혼이라는 게 그렇다며. 혼인관계를 끝내는 거라며. 그래서 당신도 우리 식구들 다 끊어냈잖아. 그럼 나도 그런 거 아닌가? 저는 황당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꾸 전화를 했죠. 그 사이에 저희 아빠의 병세는 더 악화되었어요. 저는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전화가 온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적당히 해. 이제 나는 당신 같은 건데 신경 쓸 겨를도 없어. 장인어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전화도 하지 마. 그런데 설마 장인어른이 아들만 챙기진 않겠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 재산이 꽤 있잖아. 그런데 그거 다 아들한테만 주진 않겠지? 뭐 아니겠지. 장인어른이 딸들을 좀 예뻐했어. 특히 자기 닮은 당신은 더 예뻐했지. 그러니까 당신은 걱정 마. 내 생각엔 당신한테도 꽤 많이 유산을 주실 것 같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새 출발하면 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유산 상속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고. 내가 다 당신을 위해서. 저는 남편의 악덕스러운 말에 전화를 끊어버렸고 새로운 번호 또한 차단을 했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아빠는 며칠 뒤에 정말 돌아가셨어요. 저는 상복을 입고 내내 울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장례식장에 왔어요. 두 손 무겁게 바리바리 싸들고 남편이 왔어요. 당신이 여기로 어떻게 왔어? 당신이 내 전화를 안 받아서 처남한테 전화하니까 여기 있다던데? 당신 괜찮아? 밥은 먹었고?
매영. 아까 출발하신다더니 벌써 오셨어요? 급한 일인데 좀 밟았지. 처남은 밥 먹었어? 이런 일이 있을수록 잘 챙겨 먹어야 돼. 매영은 식사하셨어요? 같이 하시죠. 그렇게 저희 식구들과 남편은 식사를 했고 남편은 술도 조금 마셨어요. 집에 안 갈 거야? 에이, 내가 자리 지켜야지. 그리고 이런 날 아니면 언제 처남이랑 한잔 하겠어. 처남, 받아. 그리고 취기가 오른 남편은 제 남동생을 붙잡고 본심을 드러냈어요. 처남, 아무리 그래도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 그러다 의가가 상한다고. 아무리 인생이 돈이 전부지만 위에는 돈 주고 못 산다. 절대 욕심부리면 안 돼. 그 말을 남편은 귀에 딱지가 안 될 정도로 반복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땐 열심히 장례식에서 허드렛 일을 했죠.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새벽이 되었어요. 저희 식구들과 남편이 모여서 술을 한 잔씩 했어요. 그때 남편이 또 유산 이야기를 했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들, 딸 구별 없이 나눠야죠. 아니, 아들, 딸 구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녀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장인어른 가시기 전에 못 볼 꼴 보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장녀한테 더 줘야죠. 장인어른도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길 바라실 겁니다. 다들 이의 있어? 내 말에 다 동의하지? 너희 누나가, 너희 언니가 얼마나 장인어른한테 효도를 했냐? 너희는 그렇게 했어? 너희가 그렇게 했냐고. 당신 지금 취했어. 무슨 소리야. 난 제정신인데. 당신도 가만히 있지만 말고 말을 해봐. 이러다가 다 뺏긴다니까.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아? 장인어른을 위해서 얘네들이 한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다 했지. 안 그래?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속이 훤히 보였고 아직도 자기가 사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동의 못하겠으면 당신 처남 처제 나 이렇게 해서 n분의 1해. 뭐라고? 거기서 당신이 왜 나와? 사위도 자식인데 똑같이 받아야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 그리고 제 동생들까지 당황했어요. 저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의 머리를 때렸죠. 당황한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팩트를 꺼냈어요. 뭔 소리야. 우리 작년에 이혼했잖아. 남편은 제게 맞은 머리를 만지며 당황했어요. 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 얘기가 왜 나와? 나까지 포함해서 n분의 1 하면 당신한테 더 가는 건데 당신 바보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당신 소셈 모를 줄 알아? 그러니 남편이 결혼 반지를 낀 손가락을 제 얼굴에 들이밀었어요. 봐, 나는 아직도 이 반지를 끼고 있다고. 아니, 뺀 적도 없어. 그건 네 자유고 우린 법적으로 남남인 건 사실이야. 너는 애들 앞날이 걱정되지도 않아? 앞으로 아무리 부모 손길 필요 없는 성일이라고 해도 결혼도 해야 하는데 부모가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 애들한테 마이너스야. 부모가 돼서 그러고 싶어? 그리고 지금 봐봐. 애들 본가도 없고 집이 없는데 애들이 어떻게 안정적이겠어? 네가 그런 것도 신경 쓰는 사람이었니? 그랬으면 진작에 좋은 아빠 노릇 했었어야지. 아빠 노릇도 안 한 인간이 그런 말 하니까 웃음도 안 나온다. 그리고 본가? 나는 있었니? 나한테 친정은 있어도 없는 거였어. 네가 내가 친정 간다고 할 때마다 눈치 줬던 거 기억 안 나? 너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일이 바빠서 못 간 거였지. 장모님, 아닙니다. 이 사람 말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자네 정말 결혼하고 한 번도 처갓대가 안 오지 않았나? 정말 바빠서 그랬던 겁니다. 정말 눈뜰 새 없이 바빴어요.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했어? 내가 당신 속셈을 모를 줄 알아? 유산. 그놈의 유산 좀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우리 아빠 걱정한 적도 없으면서. 우리 아빠 병세 이야기했을 때도 집한돈 나눠달라며? 제가 그렇게 나오자 남편은 장례식장에 덩그러니 누워버렸어요. 아, 몰라. 나는 유산 나눠줄 때까지 한 발짝도 못 움직여. 그렇게 장례식 내내 있다가 남편은 친정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를 갈고 준비를 했죠.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들의 사본을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뿌렸어요. 뭐야? 남편이 제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읽어보더니 얼굴을 붉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대체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고? 내가 우리 이혼 소송할 때 억울하지 않았던 게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런 상황에도 협의 이혼을 생각할 만큼 추잡스럽지 않은 이혼을 꿈꿨다고. 그런데 당신이 자꾸 나를 더러운 싸움을 하게 만드네? 나 이 자료들 가지고 위자료 청구 소송할 거야. 뭐? 위자료 청구 소송? 생각해봐. 당신 나한테 위자료 안 줬어. 이 자료 없이 산정된 얼마 되지도 않는 위자료도 안 줬다고. 그래서 나는 이 자료들 가지고 다시 위자료 청구할 거야. 그리고 당신이 주게 만들 거야. 남편은 제 말에 당황했고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이런 거였어요. 일단 남편의 취미 중 하나인 바이크인데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바이크는 총 3대고 그중 2대는 제 돈과 제가 대출받은 돈으로 산 거예요. 물론 빌려달라는 말로 받아갔고 갚지 않았죠. 그리고 남편이 제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해 망한 적이 2번이나 있는데요. 그 사실도 저는 이혼 소송할 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독박 육아를 했다는 증거 또한 저는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일기를 쓰는 게 습관이거든요. 당연히 결혼 생활 23년 동안 쓴 일기도 있고요. 거기엔 제가 독박 육아를 해서 힘들어한 증거들이 많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쓴 편지들 중에도 독박 육아로 힘든 저를 위로하는 글귀들이 있더군요.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증거를 밝혀냈어요. 어떤 젊은 여자가 저에게 문자가 왔거든요. 돈을 달라고요. 남편이 자기와 외도를 하고 있는데 밝혀지는 걸 원치 않으면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죠. 증거가 술술 나오더군요. 게다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도 관계가 있다는 증거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결국 돈을 주고 증거를 산 셈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이혼 소송을 할 때 그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깔끔하게 이혼하고 싶었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아빠를 망신 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선의를,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남편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정말 다시 소송을 하겠다고? 이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돈 빌려준 거? 갚겠다고 하면 돼. 독박 육아? 고작 그깟 일기장으로 뭘 해보겠다는 거야. 일기장 그거 위조했다고 내가 우기면 어쩔 건데. 그럼 외도는? 외도는 사실이고? 그것도 다 위조한 거라고 우기면 정확한 증거 있어? 어디 CCTV라도 확보해 놓으셨네요? 그렇게 자신만만해? 애들을 앞에 두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그러면 여기서 더 너한테 돈 뜯길까봐? 아파트 하나 뺏긴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나는 이제 너한테 뜯어낼 거야. 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네가 받을 유산 뜯어낼 거라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나는 너 빈털터리로 만들 거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고 준비한 자료를 모두 증거로 제출했어요. 남편도 저도 서로 빈털터리로 만들기 위해 피 터지는 싸움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가져올 만한 증거는 없었고 가져온 증거들도 모두 불충분했죠. 하긴 당연해요. 저는 결혼 생활 23년 동안 충실히 부인 역할을 다했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척이나 치밀한 편이라고요. 결국 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남편에게 지연 이자까지 배가 넘는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 물론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남편이 줄 수 없다고 항소를 했고 또 소송을 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전과 동일했어요.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죠. 그런데 사람이 참 질겨요. 또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봐줄 줄 아는지.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강하게 나갔어요. 법원에다 강제 집행을 신청했죠. 저는 몰랐는데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 건물을 법원이 압류한 뒤 경매로 넘겼고 팔렸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몇 번이고 친정을 찾아와 다시 돈을 물어내려며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죠. 나는 억울해. 내가 왜 유책 배우자인데? 난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정을 지켰어. 가정을 파탄시킨 건 당신이라고. 또 왔어? 그렇게 가자고 해도 한 번을 같이 안 오더니 이혼을 하니까 자주 오네? 이게 어느 나라 신보야? 내가 그 건물 하나 믿고 살았는데, 내가 그 건물로 노후에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살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다 망가뜨렸어. 알아? 그러게 애초에 잘하지. 지나간 버스 붙잡아서 무슨 소용 있니? 나 그 돈 도박해서 다 날렸어. 이제 나한테 없어.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거짓말 마. 당신이 도박을 했을 리 없잖아. 유산은 얼마나 받았는데? 받을 만큼 받았어. 이제 가 시끄러우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나 이혼한 거 떠벌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렇게 남편은 몇 번이고 와서 난동을 부렸고 그때마다 경찰을 불렀는데 나중엔 그것마저 죄송해서 그냥 접근 금지 신청을 했어요. 진작에 할 걸 그랬죠. 그러니 남편이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작은 건물을 사서 2층에 피아노 학원을 다시 차렸어요. 남동생과 함께 하우스를 운영할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제 삶을 찾으려고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계속된 호의를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언젠가 그런 사람들은 독이 될 테니까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